오래된 집은 푸른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끼 낀 기와지붕은 수많은 계절의 비와 햇살을 견뎌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노인을 굳건히 보호하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채소밭을 돌보며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푸른 혈관이 돋보이는 마른 손으로 싱싱한 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희들 참 빨리도 자란다. 할머니는 채소들에게 속삭였다. 마치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우리 손주들이 좋아할 거야. 일흔의 나이에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미소, 눈물의 자국인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피부, 가늘게 뜬 눈에서도 총명함과 결코 늙지 않는 영혼이 빛났다. 할머니는 이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 집은 그녀의 인생의 수많은 부침을 목격한 곳이었다. 주머니 속의 낡은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할머니는 색이 바랜 앞치마에 손을 닦고 전화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세요? 할머니야. 민지. 할머니. 어린 손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제가 학교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아이고,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는 우리 손녀가 재능이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지. 박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서울에 오실 거예요? 손녀의 단순한 질문이 노인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손주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얼마나 됐을까? 6개월? 아니면 거의 1년? 나이가 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할머니도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할머니가 조만간 갈 수 있게 계획해볼게. 통화가 끝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정원의 낡은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들 태주는 거의 20년 전에 이 시골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 성공하기 위해 떠났다. 그는 성공했다. 금융업계에서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아내 미경과 두 아이와 함께 작은 가정을 이루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아들에게 바라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지도 위의 킬로미터만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로부터 불편함을 느꼈다. 미경은 항상 공손했지만 달콤한 말 뒤에는 숨길 수 없는 마지못함이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가 추구하는 상류층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한 사투리,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나이든 농부의 습관들이 미경이 그리고자 하는 완벽한 그림에 흠집을 내는 요소였다. 이런 바보 같은 늙은이,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슬프게 웃었다. 뭘 더 바라는 거니? 하지만 맑은 미소의 손녀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손자 민호, 매번 만날 때마다 할머니를 꼭 안아주던 그 아이. 그들은 인생에서 할머니의 존재를 누릴 자격이 있었고 박순자 할머니도 그들이 자라는 것을 볼 자격이 있었다. 결심이 서며 할머니는 일어나 자신의 정원에서 가장 신선한 채소들을 수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선물들, 자신의 손으로 일군 결실을 아들의 가족에게 가져갈 것이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작은 정원을 자랑스러워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기르며 농약이나 화학 필요 없이 분명 미경도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 작은 꽁무니 셔츠와 어두운 천바지를 입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 넓은 챙에 모자를 썼다. 그녀는 방금 수확한 채소들을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오래된 집의 문을 잠그고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의 기차 여행은 거의 3시간이 걸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풍경이 푸른 들판에서 고층 건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세계로 향하는 이방인처럼 느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사람들을 따라 기차에서 내렸다. 주변의 서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미리 방문 소식을 알렸고 그는 역에서 그녀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역 출구로 나왔을 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채소 바구니를 꼭 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쳐다보며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전화기가 울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다. 중요한 회의에 갇혀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아들아. 박순자 할머니는 목소리에 실망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안심시켰다.
엄마가 길을 찾을게. 넌 내일이나 신경 써.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태준이 할머니를 기다리게 한 첫 번째가 아니었다. 일은 항상 그의 최우선 순위였고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아들이 그녀의 말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기를 바랐다. 박순자 할머니는 택시를 잡아 운전사에게 주소를 건넸다. 중년의 남성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왜 시골스러운 노인이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로 가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강남에서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내 아들이요.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큰 금융회사에서 일해요. 오,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아드님이 성공하셨군요. 네, 전 그가 자랑스러워요.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층 건물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낯선 거인들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가끔은 그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택시기사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알고 계세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자녀들은 나무와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든 뿌리는 항상 그들이 처음 심어진 곳에 있어요. 조만간 그들도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위로의 말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이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20년 전 시골을 떠나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바꾸었다. 때때로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택시가 고급 건물 앞에 멈추자 박순자 할머니는 돈을 지불하고 운전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건물 앞에 서서 자신이 작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건물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가능한 한 표준어로 설명했다. 1502호에 살고 있어요. 경비원은 확인 전화를 한 후 그녀가 통과하도록 허락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5층 버튼을 눌렀다. 곧 손주들을 만날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파트 문이 열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를 보았다. 어머님, 미경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오셨군요.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버릴 수 없는 오랜 습관이었다. 맞아줘서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미경은 물러서서 박순자 할머니가 들어오게 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요. 오후에 돌아올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가죽 소파부터 벽에 걸린 그림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비쌌다. 공간은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일상생활의 어지러움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집 정원에서 채소를 좀 가져왔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채소 바구니를 며느리에게 건넸다. 모두 자연적으로 기른 것이에요. 화학물질 없이. 미경은 숨기지 않는 불쾌감으로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어머,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요. 저희는 전문점에서 유기농 식품을 사거든요. 박순자 할머니는 마치 얼굴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정원에 대한 자부심이 순간적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제가 생각했던 건 그녀는 더듬거렸다. 아이들이 할머니 정원에서 온 신선한 채소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피자와 햄버거를 더 좋아해요. 미경이 비웃었다. 그들은 도시 아이들이에요. 알잖아요. 시골 아이들과는 달라요. 박순자 할머니는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통증을 삼켰다. 알겠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경이 말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늘 저녁에 태준의 사업 파트너들과 저녁 식사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좀 적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사투리가 꽤 강해서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얼굴에 고통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길 원치 않았다. 노력할게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체면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 미경은 이 대답에 만족한 듯했다. 좋아요. 이제 쉬세요. 거실이 공사 중이라 어머니는 이 기간 동안 가사도우미 방에 머무르셔야 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대답했다. 비록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경은 그녀를 부엌 근처의 작은 방 가사도우미 방이라고 그녀가 말한 후로 안내했다.
방은 깨끗했지만 좁았고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만 겨우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갑자기 피로감이 그녀를 덮쳤다. 왜 내가 여기 왔지? 그녀는 자문했다. 분비는 서울의 한 구석을 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을 바라보며 왜 내가 계속 나 자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민지와 민호, 그녀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을 생각했다. 그들을 위해 그녀는 며느리의 경멸을 견딜 것이다. 그들을 위해 그녀는 고통과 굴욕을 삼킬 것이다. 그녀는 부정적인 불꽃이 자신의 마음속의 사랑을 꺼트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여행 가방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가 좋아하는 직접 만든 파당금 과자가 담긴 작은 상자와 민호를 위해 몇 달간 뜨개질한 울 스카프를 꺼냈다. 아마도 이 선물들은 그녀의 채소 바구니처럼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창 밖에서 서울의 태양이 고층 건물들 뒤로 서서히 지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가올 날들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했다.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자존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며느리와 아들이 그녀가 가져오는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정말로 이해할까? 그리고 그들은 그 소박하고 시골적인 외모 뒤에 그들이 소유한 모든 물질적 재산보다 더 부유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까? 할머니, 민지와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외쳤다. 박순자 할머니는 가사도우미 방에서 나와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꼭 안았다. 그 순간 서울에 온 모든 불편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우리 아가들, 얼마나 컸니? 할머니는 두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지는 12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 무릎에 앉기를 좋아했고 9살 민호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할머니가 가져온 가방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우리한테 뭐 가져오셨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물었다. 미경이 아이의 어깨를 잡으며 야단쳤다. 민호야, 그렇게 무례하게 물어보면 어떡해. 괜찮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민지에게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파당금 과자, 민호에게는 겨울에 따뜻하게 할 스카프를 준비했단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선물을 받았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시계를 확인했다. 아이들, 숙제할 시간이에요. 할머니도 긴 여행으로 피곤하실 테니 쉬세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간 후 미경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식사 손님들이 7시에 도착해요. 아이들은 그들의 방에서 저녁을 먹을 거고 어머니도 여기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부엌 구석의 작은 식탁을 가리켰다. 알겠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며느리의 말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저녁이 다가오자 아파트는 바빠졌다. 캐터링 업체가 도착해 고급스러운 요리를 준비하고 미경은 완벽한 테이블 세팅을 점검했다. 태준이 마침내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바쁘게 서류를 확인하며 할머니에게 간단한 인사만 건넸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가 아닌 손목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아, 아들. 네가 바쁜 거 엄마가 알지. 박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말했다. 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재로 들어갔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 박순자 할머니는 부엌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수많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시골집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때 민지가 몰래 부엌으로 들어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왜 우리랑 같이 저녁 안 먹어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먹는 게 더 편하단다.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엄마 아빠 중요한 손님 있잖아.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일 중요한 손님 아니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볼에 키스했다. 민지야,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방에 가 있으라고 했잖아. 미경은 서둘러 들어와 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아이들이 사투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경은 민지를 보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오늘 오는 분들은 태준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미경이 나간 후 그녀는 부엌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그들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좁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녁 내내 화려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 세계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밤중에 문이 살짝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할머니, 자고 계세요? 그가 속삭였다. 아니, 들어와라. 할머니는 침대 한쪽으로 비켜주었다. 민호는 할머니 옆에 누웠다. 할머니, 우리 집에 계속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몇 일 있다가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할머니 집에 데려가 주세요. 시골이 궁금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는 시골에 갈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전 가보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언젠가 꼭 데려갈게. 할머니 집엔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단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전통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가져온 채소로 국을 끓이고 밥과 반찬을 정성껏 차렸다. 아이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을 때 그들의 눈이 커졌다. 와, 진짜 한국 아침밥이다. 민지가 기뻐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미경이 부엌에 들어왔다. 그녀는 준비된 음식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아이들은 보통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먹어요. 가끔은 전통 음식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부터 주방 이용은 자제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특별한 식이요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미경이 문을 열자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제 파티 정말 멋졌어요. 태준 씨의 승진 축하해요. 미경은 웃으며 친구를 맞이했다. 고마워요.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여성이 거실로 향하는 동안 미경의 친구가 부엌을 힐끗 보더니 속삭였다. 저분은 누구세요? 새 가사도우미인가요? 아니, 시어머니예요. 시골에서 오셨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농부의 거친 손, 구부정한 등 시골 말투가 갑자기 너무 의식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가사도우미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홀로 앉아 박순자 할머니는 손에 든 작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태준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당시 그는 대학에 갓 입학했고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그 앞에 열려 있었다. 그때는 그가 엄마의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시절이었다. 무엇이 그렇게 변했을까? 할머니는 자문했다. 성공? 돈? 아니면 단순히 시간의 흐름?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시골 이웃인 김할머니였다. 순자야, 큰일 났어. 우리 동네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확정됐대. 내 땅이 중심지에 있잖아. 부동산 업자들이 너 찾아다니고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랫동안 그녀가 살던 시골 마을이 새로운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오래된 집과 땅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진짜야? 얼마나 오른 거야? 할머니가 겨우 물었다. 처음보다 10배는 올랐을 거야. 어쩌면 20배까지도. 기업들이 이 지역을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한대. 순자야, 넌 부자가 될지도 몰라. 통화가 끝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소식을 태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그녀의 마음은 갈라졌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가치로만 자신을 판단하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일찍 귀가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활기찬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까요? 제가 좋은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위아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다. 무슨 특별한 일 있니?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태준은 웃었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식당에서 태준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건강과 시골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짜 의도를 드러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면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불빛이 꺼졌다.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갑자기 관심을 보인 거였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태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어.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네가 꿈을 이룰 수 있게. 엄마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하지만 지금 엄마는 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슬퍼.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결심이 섰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들에게 가르칠 기회로 삼을 것이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작은 연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연극의 첫 막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수수하게 옷을 입었다. 오래된 목면 한복에 낡은 고무신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더 시골스러워 보였다. 바로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더 심하게 쓰기 시작했다. 우리 아가들,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미경은 할머니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지와 민호는 할머니의 말투에 킥킥 웃었다.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재밌어요. 민호가 기뻐했다. 그날 오후, 태준이 갑자기 일찍 퇴근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경과 저는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으면 해요. 연세도 있으시고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단 하루 만에 그녀는 방해가 되는 시골 노인에서 함께 살고 싶은 가족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순진한 척 물었다. 갑자기 웬일이요? 내가 방해된다 카드만. 태준은 당황한 듯 서둘러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실 어머니 마을 개발 소식 들었는데 혹시 땅 처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고, 그 땅이사 뭐 값어치가 있나. 황무지나 다름없는데. 할머니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태준의 눈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미경이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다. 어머님, 선물이에요. 그녀는 억지 미소와 함께 고급 브랜드의 옷을 내밀었다. 이제 이런 옷을 입으셔야죠. 우리 집에 사시게 되면 지인들도 자주 만나실 텐데요. 박순자 할머니는 선물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렇게 비싼 옷은 처음이네. 근데 나 내일 시골로 돌아갈 건데. 미경과 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태준이 서둘러 말했다. 아이고, 내 텃밭이 걱정되네. 근데 걱정 말어. 내 곧 다시 올 거요. 내 땅 문제도 있고.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렸다.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민지와 민호를 불러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 정말 가야 해요? 민지가 슬픈 눈으로 물었다. 응, 할머니는 내 집에 가봐야 해. 하지만 곧 다시 올게. 할머니는 두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다음에 올 때는 할머니 집에 같이 가자. 거기서 진짜 자연을 느껴볼 수 있을 거야.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약속이에요? 할머니네 집에 정말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하마. 할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직접 할머니를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차 안에서 그는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어머니, 정말 그 땅 팔 생각 없으세요?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아들아,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그곳은 내 아버지와 내가 일생을 바쳐 일군 곳이고 네가 자란 곳이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이지.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희미한 죄책감이 스쳤다. 어머니, 저는 단지 알아, 아들아. 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할머니는 태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 기차역에 도착해서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때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시골로 돌아온 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김 할머니를 만났다. 둘은 할머니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야, 너네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어? 김 할머니가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대로였어.
갑자기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아니라 내 땅을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난 결정했어. 이 땅을 팔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박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일주일 후 박순자 할머니는 약속대로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태준과 미경이 직접 기차역에 마중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오셨군요. 이번엔 편안하게 오래 머무르세요. 미경이 평소보다 공손하게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와 민호가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다. 이번에는 미경도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미경은 화려한 한정식을 준비했다.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식사가 끝난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개발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변호사와 상담해봤는데 어머니가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들아, 난 결정했어. 주말에 우리 모두 시골로 내려가자. 거기서 내 결정을 알려줄게. 주말이 되자 태준의 가족은 모두 시골로 내려왔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시골 풍경에 신이 났다. 민호는 할머니의 정원을 뛰어다니며 기뻐했고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채소를 수확했다. 그날 저녁, 박순자 할머니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땅에 대한 내 결정을 말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할머니는 가족들을 데리고 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석양에 물든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여기가 너희 아버지가 프로포즈했던 곳이야. 할머니가 태준에게 말했다. 그는 가난했지만 이 풍경만큼은 내게 줄 수 있다고 했어.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했지. 네가 태어나고 자란 곳도 바로 여기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그를 덮쳤다. 아버지와 함께 언덕을 오르던 일,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저녁 식사들. 그래서 내 결정은 이래. 박순자 할머니가 계속했다. 이 땅은 팔지 않을 거야. 대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 지역의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는 데 기부할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개발은요? 개발은 계속되겠지. 하지만 내 땅은 자연 그대로 보존될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 딸 은지에게도 일부를 남길 거야. 그 아이는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으니까. 태준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어머니, 저는 아들아,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네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다고 생각해. 돈이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들 말이야. 가족의 진정한 의미, 뿌리의 중요성. 네가 그걸 다시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야. 그날 밤, 가족들은 할머니의 오래된 집에서 함께 지냈다. 미경은 처음에 불편해했지만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태준은 오랜만에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어머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오랜만에 진실된 감정을 볼 수 있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들아. 어머니, 태준이 망설이다 말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이들이 할머니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아들아. 우린 가족이니까. 뿌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단다. 그들은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원을 거닐었다. 멀리서 민지와 민호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때로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어려운 교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마침내 그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상의 부는 오고 가지만 사랑과 뿌리의 기억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그녀는 가족의 진정한 유산을 지켜냈고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다. 그것이 바로 대지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봄날의 햇살이 박순자 할머니의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지난 겨울의 차가움이 가시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새싹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깨어나는 듯했다.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10살이 된 그는 학교 가방을 메고 정원으로 달려왔다. 그 뒤로 민지가 따라왔다. 13살이 된 그녀는 이제 중학생이었다. 우리가 왔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태준이 약속을 지켰다. 아이들의 방학마다 그들을 시골로 보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우리 손주들이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것 준비해놨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아이들을 맞이했다. 할머니의 집은 1년 전보다 더 아늑해졌다. 태준이 어머니를 위해 몇 가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었지만 집의 본질적인 따뜻함과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할머니? 민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란다. 할머니가 너희에게 봄의 지혜를 알려줄 거야.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다양한 약초와 산나물이 자라고 있었다. 보렴, 이것이 쑥이고 저것은 달래야. 옛날에는 이런 자연의 선물로 우리 몸을 치유했단다. 민지는 할머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할머니, 이런 식물들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 많지. 쑥으로는 떡을 만들고 달래로는 된장국을 끓이지. 오늘 저녁에 함께 만들어 볼까? 할머니의 제안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산에서 내려와 그들은 할머니의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재료를 손질하는 법,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법, 간을 맞추는 법까지 모든 움직임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아세요? 민지가 감탄하며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살다 보면 배우는 거지. 특히 자연과 함께 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단다. 자연은 인내를 가르쳐주고 순환의 의미를 알려주지. 봄이 오면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정성껏 돌보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며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녁 식사는 그들이 함께 만든 나물 요리와 함께 풍성했다. 민호는 처음 먹어보는 산나물의 맛에 놀라며 연신 감탄했다. 서울에서는 이런 맛을 못 먹어요. 식사 후 그들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밝은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별들이 시골 하늘에서는 선명하게 빛났다. 저 별들 중에는 수천 년 전부터 빛나고 있는 것들도 있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짧지만 저 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빛나고 있지.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할머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민지와 민호는 할머니가 어릴 적 사용하던 방에서 자기로 했다. 그곳에는 태준이 어릴 때 사용하던 물건들도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할머니, 아빠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민지가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 아빠는 호기심 많고 똑똑한 아이였어. 항상 질문을 많이 했지. 왜 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했단다. 네가 많이 닮았구나.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씨앗을 심는 법, 물을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정성껏 돌보면 가을에 너희가 심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을 거야. 오후에는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이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놀이를 가르쳐 주었다. 민호는 제기차기에 푹 빠졌고 민지는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저녁, 태준과 미경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태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평온해 보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다. 어머니, 아이들이 패 끼치지는 않았나요? 무슨 소리니? 이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야. 박순자 할머니는 사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가족들은 대화를 나눴다. 미경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더 이상 박순자 할머니를 시골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지혜롭고 사랑 많은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저희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미경이 물었다. 난 별로 필요한 게 없어. 하지만 네가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할머니는 진심으로 답했다. 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요. 네가 이해해 준 것이 더 고맙구나.
아들아.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다. 다음 날,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민지와 민호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각자에게 작은 항아리를 하나씩 건넸다. 이건 할머니가 만든 된장이야. 서울에 가서도 가끔 먹으면서 할머니를 생각해주렴.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민호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다음에는 제가 할머니께 요리해드릴게요. 민지도 약속했다. 그들이 떠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집 뒤 언덕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가족의 유대가 다시 강해졌고 그녀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찾아왔다. 박순자 할머니의 마을 주변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땅은 문화재단의 보호 아래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이곳을 찾아와 전통적인 농사법을 배우고 자연의 지혜를 얻어갔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할머니는 마을 어린이들에게 전통 부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때 태준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어머니,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가 말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려고 해요. 도시 생활에 지쳤고 아이들에게도 더 의미 있는 삶을 가르치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니? 네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지혜라는 것을요. 태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가을이 되자 태준의 가족은 시골로 이사했다. 그들은 할머니 집 근처에 새 집을 지었다. 미경도 점차 시골 생활에 적응해갔고 지역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졌다. 지역 문화재단은 박순자 할머니와 태준이 함께 운영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그들은 전통 농사법, 음식 문화, 수공예 등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잠시나마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았다. 그녀 옆에는 민지와 민호가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할머니, 제가 역사 시간에 할머니가 알려주신 이야기를 발표했더니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학교 텃밭에서 제일 큰 물을 길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됐어요. 민호도 뒤질세라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태준이 눈을 치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5달이 지나 봄이 다시 찾아왔다. 박순자 할머니의 정원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준이 옆에서 도왔고 미경은 심은 채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 민지와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심은 씨앗들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채소의 씨앗만이 아니었다. 사랑, 존중, 지혜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계절의 변화를 견디며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대지의 어머니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이었다. 정원에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삶의 지혜였다.